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크랜포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게스켈은 북과 남, 메리 바턴, 그리고 오늘의 크랜포드로 잘 알려진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인데요. 1810년에 태어나 1865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는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던 빅토리아 시대를 살아가며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인지 게스켈의 작품에는 어떤 특별하거나 거창한 영웅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 체면과 자존심 사이에서 마음 졸이는 사람들, 또 누군가를 조용히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작가는 참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크랜포드는 조금 특별한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영국의 작은 가상 시골 마을 크랜포드인데요. 이 마을은요, 작가의 표현으로는 거의 아마존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여성들의 세상입니다. 미망인들과 노처녀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마을인데요. 그곳에서는 규칙과 체면이 무척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커튼을 달았는지, 차를 어떻게 내왔는지, 누가 누구 집에 다녀갔는지까지 서로 속속들이 알고 지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요즘처럼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와는 사뭇 다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외부에서 크랜포드를 드나드는 젊은 여성인데요. 그 관찰자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체면, 외로움, 그리고 다정한 마음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이 크랜포드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는 소설은 아닌데요. 대신 개별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 그 빅토리아 시대 영국 중산층 여자들의 삶과 가치관을 유머와 풍자 속에 담담히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괜히 점잖은 척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그래도 또 서로를 챙기고 마음 쓰는 모습이 정말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 따뜻하고도 소란스러운 크랜포드 마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크랜포드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1장) 우리들의 사회. 무엇보다 먼저 말해둘 것은 크랜포드는 아마존들의 영토라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 체면을 갖춘 집들, 일정한 집세 이상의 집들을 꾸려가는 이는 모두 여자들이다. 혹여 한 쌍의 부부가 이 마을에 정착하러 오기라도 하면 어쩐지 신사 쪽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크랜포드의 저녁 모임에서 유일한 남자라는 처지에 너무 놀라 물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대에 속해 있거나 배에 타 있거나 혹은 불과 32km 떨어진 드럼블이라는 큰 상업도시에서 주중 내내 일에 매여 있기 때문인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신사들은 크랜포드에 머물러 있지 않다. 설령 그들이 남아있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외과 의사는
약 48km에 걸친 왕진을 돌고는 크랜포드에서 잠을 청하지만 모든 남자가 외과 의사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잡초 하나 얼룩처럼 끼어들지 못하게 고르고 아름다운 꽃으로 단정히 가꾼 정원을 지키는 일. 난간 너머로 그 꽃들을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는 어린 사내 아이들을 쫓아내는 일. 문이 열려 있을 때 가끔 정원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위들을 향해 급히 뛰어나가 몰아내는 일. 쓸데없는 이유나 논증 따위로 스스로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문학과 정치의 모든 문제에 판정을 내리는 일. 교구한 모든 사람의 사정을 맑고 뚜렷하게 꿰뚫어 아는 일. 단정한 하녀들을 훌륭한 질서 속에 두는 일. 가난한 이들에게는 다소 명령조이긴 하나 친절을 베풀고 서로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진정으로 다정한 손길을 내미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크랜포드의 숙녀들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숙녀가 언젠가 나에게 말하길, 남자란 말이야, 집안에서는 참으로 거추장스러운 존재야. 크랜포드의 숙녀들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의견에는 대단히 무심하다. 각자가 저마다의 개성, 아니 궤벽이라 해도 좋을 만큼 뚜렷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말로 되받아치는 일쯤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호의가 흐르고 있다. 크랜포드의 숙녀들은 이따금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는데 그것은 매운 기운이 스친 몇 마디 말과 성난 고개진 몇 번으로 금세 흩어져 버린다. 삶의 흐름이 지나치게 밋밋해지는 것을 막아줄 만큼의 양념일 뿐이다. 그들의 옷차림은 유행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들 스스로 말하길, 여기 크랜포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입든 무슨 상관이야. 다들 우리를 아는데. 또 집을 떠나 외출할 때조차 이유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입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데. 옷감은 대체로 질 좋고 소박하며 그들 대부분은 깔끔하기로 이름난 타일러 양 못지않게 세심하다. 그러나 내가 장담하건대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유행하던 어깨가 둥글게 부풀어 오른, 이제는 거의 사라진 옛 유행의 소매와 몸에 바짝 달라붙어 품이 모자란 패티코트가 끝내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그것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크랜포드였으며 더구나 누구 하나 웃음 짓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곳 또한 크랜포드였다. 나는 절대 잊지 못할 눈부시게 붉은 실크 우산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홀로 남겨진 작고 온순한 한 노처녀가 그 우산 아래서 비 오는 날이면 사뿐사뿐 교회로 향하곤 했다. 런던에는 그런 붉은 실크 우산이 있던가? 크랜포드에서는 처음으로 그와 같은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어린 사내 아이들은 그것을 에워싸 몰려들어 치마를 입은 막대기라고 놀려댔다. 어쩌면 내가 말한 바로 그 붉은 우산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때는 건장한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 아래를 지켜주었을 그 우산이 이제는 모든 일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그 가녀린 여인에게는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되어 있었으니 그 다음으로는 방문과 내왕에 관한 규칙과 예절이 있었는데 마을에 머무르게 된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엄숙한 의식처럼 전해졌다. 마치 옛 맨섬의 법률이 해마다 틴월드 언덕에서 낭독되던 것과도 같은 장중함으로.
오늘 우리 친구분들이 오늘 밤 네가 먼 길을 온디라 몸은 어떤지 안부를 물으셨어 얘야. 마차로 무려 약 24km를 달려온 참이었다. 내일은 쉬게 두시겠지만 모레쯤이면 틀림없이 방문을 오실 거야. 그러니 12시 이후에는 시간을 비워두도록 하렴. 12시부터 3시까지가 우리의 방문 시간이란다. 그리고 방문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구나.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얘야, 방문을 받았으면 사흘을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답방을 해야 하고 또 머무는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단다. 그럼 시계를 들여다봐야 하나요? 15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늘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지 얘야. 대화에 빠져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다. 모두가 이 규칙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므로 방문을 받는 쪽이든 가는 쪽이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깊은 이야기는 애초에 오가지 않았다. 우리는 짧은 문장으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자리를 떴다. 나는 크랜포드의 몇몇 사람들이 실은 가난하여 살림을 꾸려가는데 애를 먹고 있었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스파르타인들처럼 아픔을 웃는 얼굴 뒤에 감추고 있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상업이나 거래의 냄새를 풍기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린 모두 귀족적인 사람들이었으므로. 크랜포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아끼는 어떤 온화한 연대감이 있어서 누군가가 궁핍을 감추려 애쓸 때면 그 부족함을 기꺼이 눈감아 주었다. 이를테면 포레스터 부인이 손바닥만한 집에서 연회를 열었을 때 어린 하녀가 소파 밑에서 차 쟁반을 꺼내겠다고 숙녀들에게 살짝 비켜달라 청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모두들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는 마치 우리의 안주인이 정식 하인실과 두 번째 식탁 그리고 집사와 관리인을 거느린 듯이 집안의 격식과 의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실제로는 자선학교에서 온 어린 소녀 하나뿐이었고 그 짧고 붉은 팔로는 혼자 힘으로 쟁반을 위층까지 나를 수조차 없었으니 분명 사적으로는 안주인의 손을 빌렸을 터였다. 그러나 지금 안주인은 당당히 자리에 앉아 어떤 과자가 올라왔는지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사실은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었으며 또 그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또한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다. 그녀가 그날 아침 내내 차에 곁들일 빵과 스펀지 케이크를 직접 만들며 분주히 움직였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처럼 널리 퍼져 있으되 입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가난과 한편으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고상함에서 비롯된 결과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들은 결코 나쁘지 않았고 다른 많은 사회에도 도입된다면 오히려 훌륭한 개선이 될 법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크랜포드 사람들은 일찍 하루를 마쳤고 밤 9시쯤이면 남학신을 또각거리며 등불을 든 이에 인도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0시 반이면 마을 전체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 게다가 저녁 모임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사치스럽게 내놓는 것은 천박하다고 여겨졌는데 크랜포드에서는
이 말이야말로 무척이나 무서운 말이었다. 명예로운 제이미슨 부인이 내놓은 것이라야 얇은 빵에 버터를 바른 것과 스펀지 과자가 전부였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글렌미어 백작 집안과 인척으로 이어진 사람이면서도 그런 우아한 절약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실천하고 있었다. 우아한 절약이라니. 크랜포드의 말투는 나도 모르게 그곳식으로 말하게 된다. 그곳에서는 절약이란 언제나 우아한 것이었고 돈을 쓰는 일은 언제나 천박하고 과시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일종의 시큼한 자기 위안이랄까? 그 덕분에 우리는 무척이나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느 브라운 데위라는 사람이 크랜포드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의 그 당혹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는 스스럼 없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입 밖에 내어 말했던 것이다. 친한 친구에게 문과 창을 단단히 닫아걸고 속삭이듯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서, 그것도 군인 특유의 큰 목소리로. 특정한 집을 얻지 않는 이유로 자신의 가난을 내세우기까지 했다. 크랜포드의 숙녀들은 이미 남자, 그것도 신사 하나가 그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못마땅해 하고 있었는데 그가 절반 급여를 받는 대위라는 점,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격렬히 반대했던 인근 철도와 관련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 더해 그렇게도 뻔뻔하게 자신의 가난을 입에 올리다니. 그렇다면야 그를 따돌리는 수밖에. 죽음은 가난만큼이나 확실하고 흔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점잖은 귀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서로를 동등한 교제의 상대로 받아들이는 한 그 누구도 가난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여기기로 합의하고 있었다. 모임에 갈 때 걸어서 갔다면 그것은 밤 공기가 상쾌해서였지 가마값이 비싸서가 아니었고, 여름 실크 대신 면옷을 입었다면 그것은 세탁하기 좋기 때문이었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내 우리 모두가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는 그 천박한 사실을 스스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살았다. 그러니 가난을 마치 수치가 아닌 듯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브라운 대위는 어느덧 크랜포드에서 존중을 얻게 되었고 그를 찾지 않겠다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문을 받게 되었다. 그가 이 마을에 자리 잡은 지 1년쯤 되었을 즈음 내가 크랜포드를 찾았을 때 그의 의견이 권위 있는 말로 인용되는 것을 듣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가까운 이들조차 그와 그의 딸들을 찾아가는 일에 가장 격렬히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금기시되던 12시 이전의 시간에도 그를 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불을 지피기 전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지만 그래도 브라운 대위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계단을 올라와 방에 비해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고 마치 집안 사람처럼 거리낌 없이 농담을 건넸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소한 냉대나 형식적인 예절을 일부러 생략한 태도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크랜포드의 숙녀들이 냉담하게 대했을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친근했고 비꼬는 듯한 가벼운 인사에도 성심껏 응대했다. 그리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남자로서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로
처음 그를 대할 때의 그 위축과 거부감을 서서히 눌러버렸다. 마침내 그의 건실한 상식과 집안의 난처한 문제들을 재치 있게 풀어내는 솜씨는 크랜포드 숙녀들 사이에서 놀랄 만큼 큰 권위를 얻게 되었다. 정작 그는 그 인기를 예전의 냉대만큼이나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 길을 걸어갔고, 어느 날 자신이 농담으로 던진 충고가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는 틀림없이 놀랐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그 일이란 이런 것이었다. 한 노부인이 올더니 종의 젖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마치 딸처럼 여겼다. 그 집을 방문해 짧은 15분을 보내는 동안 그 소의 놀라운 젖이나 놀라운 영리함에 대해 듣지 않고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베티 파커 양의 그 소를 알고 있었고 또 다정한 마음으로 아끼고 있었으니 어느 날 그 불쌍한 짐승이 방심한 틈에 석회 구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소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곧 구조되었지만 그 사이 털이 거의 다 빠져버려 밖으로 나온 모습은 마치 벌거벗은 듯 앙상하고 추위에 떠는 초라한 꼴이었다. 모두들 그 모습을 가엾게 여겼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생김새에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들도 몇 있었다. 베티 바커 양은 슬픔과 놀람에 눈물을 쏟았고 5일 목욕을 시켜볼까까지 생각했다고 전해졌다. 아마도 그녀가 의견을 구한 누군가가 그런 처방을 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제안이 실제로 나왔든 아니든 브라운 대위의 단호한 한마디에 곧 사라지고 말았다. 그 짐승을 살리고 싶으시면 부드러운 모직 조끼에 바지까지 입히십시오. 하지만 제 생각엔 차라리 당장 편하게 해주는 편이 낫겠습니다. 베티 바커 양은 눈물을 닦고 대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뒤 곧장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짙은 회색 모직 옷을 입은 채 얌전히 풀밭으로 걸어가는 그 소를 보러 나왔다. 나 역시 여러 번 그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 런던에서는 회색 모직 옷을 입은 소를 본 적이 있는가? 브라운 대위는 마을 가장자리에 작은 집을 얻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내가 크랜포드를 떠나 살다가 다시 찾았을 무렵 그는 이미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은 가늘고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었고 군인 특유의 단정한 고갯짓과 탄력 있는 걸음걸이 덕분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맏딸은 아버지와 거의 맞먹을 만큼 나이가 들어 보였고 그 때문에 오히려 대위의 진짜 나이가 겉보기보다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브라운 양은 40쯤 되었을 터인데 얼굴에는 병약하고 아픈 기색이 어려 있었고 오랜 세월 마음고생을 해온 듯한 표정이었다. 젊은 시절의 발랄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듯했다. 아마 젊었을 때에도 그리 고운 얼굴은 아니었으리라. 제시 브라운 양은 언니보다 10살 어렸고 20배쯤 더 사랑스러웠다. 얼굴은 둥글고 보조개가 패였으며 그 모습은 한눈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놓았다. 젠킨스 양은 한번 브라운 데이에게 화가 나서 그 까닭은 곧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제시 양도 보조개를 좀 그만둘 때가 되었고 늘 어린아이처럼 보이려 애쓸 나이는 지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아이 같은 기색이 있었고 아마 100살까지 산다 해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눈은 크고 푸르며 호기심 어린 빛으로 곧장 상대를 바라보았고 코는 아직 다 여물지 않은 듯 짧고 납작했으며 입술은 붉고 촉촉했다. 머리칼 또한 작은 곱슬을 줄지어 말아내려 그 어린아이 같은 인상을 한층 더 도드라지게 했다. 그녀가 정말로 아름다웠는지는 나로서도 단정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얼굴이 좋았고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보조개는 아마 그녀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그녀에게는 아버지를 닮은 경쾌한 걸음걸이와 몸가짐이 있었고 유심히 보는 여성이라면 두 자매의 옷차림 사이에 미묘한 차이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제시 양의 옷이 언니 것보다 해마다 대략 2파운드쯤 더 값이 나갔다는 점이다. 그 2파운드는 브라운 데이의 한 해 살림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이것이 내가 크랜포드 교회에서 브라운 가족이 처음 한데 모인 것을 보았을 때 받은 인상이었다. 대위는 그보다 앞서 연기 나는 굴뚝을 간단한 연통 손질로 고쳐주었을 때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교회에서는 아침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양안경을 눈에 대고 있다가 곧 고개를 번듯이 들고 밝고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응답 기도에서도 그는 서기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내었는데 그 서기라는 노인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어서 대위의 울림 있는 낮은 음에 못내 마음이 상했는지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가며 떨곤 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자 활기찬 대위는 두 딸에게 지극히 공손하고도 다정한 배려를 보였다. 아는 이들에게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누구와도 악수를 나누지 않았다. 먼저 브라운 양의 우산을 펼쳐주고 기도서를 대신 들어주고 젖은 길을 건너기 위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들어 올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준 뒤에야 비로소 악수를 나누었다. 난 크랜포드의 숙녀들이 모임에서 브라운데이를 어떻게 대했을지 궁금해지곤 했다. 예전 우리는 카드 모임에서 신사를 신경 쓰고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내내 기뻐해 왔고 그런 아늑한 저녁 시간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는 고상함을 사랑하고 남자들을 꺼리는 마음에 거의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천박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머물고 있던 집에 젠킨스 양이 내 환영을 위해 모임을 연다고 하면서 브라운데이와 두 딸을 초대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날 저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몹시 궁금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낮부터 녹색 모직 덮개를 씌운 카드 탁자들이 놓였고 때는 11월 셋째 주라 해가 4시쯤이면 금세 저물었다. 촛불과 새 카드가 각 탁자마다 가지런히 놓였고 불도 알맞게 지펴졌다. 단정한 하녀는 마지막 지시를 받았고 우리는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은 채 손에는 촛불 점화기를 하나씩 들고 첫 노크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크랜포드의 모임은 일종의 엄숙한 축제와도 같아서 숙녀들은 제일 좋은 차림으로 모여 앉아 은근한 들뜸을 느끼곤 했다. 세 사람이 모이자 곧바로 프리퍼런스 카드놀이가 시작되었고 난 불운하게도 4번째 사람이 되어 앉았다. 이어서 도착한 4사람은 곧장 다른 탁자로 보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에 창고에서 보아두었던 찻상들이 각각 카드 탁자 한가운데에 놓였다. 자기들은 달걀 껍데기처럼 얇고 섬세했으며 옛 은식기는 반짝이도록 닦여 있었지만 먹을거리는 더없이 소박했다.
그 찻상이 아직 치워지기도 전에 브라운 데이와 두 자매가 들어섰다. 나는 그가 이 자리에 모인 숙녀들 모두에게 어쩐지 각별한 호감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찌푸렸던 이마가 그의 앞에서는 펴졌고 날카롭던 목소리도 한결 낮아졌다. 브라운 양은 몸이 좋지 않은 듯 거의 침울할 만큼 가라앉아 있었고 제시 양은 늘 그렇듯 미소를 띠며 아버지 못지않게 사랑을 받는 듯 보였다. 대위는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방 안에서 남자의 자리를 맡았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살피고 비어있는 찻잔과 버터 바른 빵이 없는 접시를 대신 들어주며 하녀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마치 강한 사람이 약한 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해냈으므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남자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3펜스짜리 점수로도 마치 파운드라도 걸린 것처럼 진지하게 카드놀이에 임했으며 낯선 이들에게 신경을 쓰는 와중에도 병든 딸을 놓치지 않고 살폈다. 겉으로는 단지 예민해 보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분명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시 양은 카드를 할 줄 몰랐지만 대신 놀이에 끼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오기 전에는 다소 심술궂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도 곧 누그러졌다. 또 노래도 불렀는데 그 피아노는 아마 젊은 시절에는 스피넷이었을 낡은 것이었다. 제시 양은 헤이즐딘의 조크를 약간 음을 벗어나게 불렀지만 우리 가운데 음악의 밝은 이는 없었고 젠킨스 양은 그런 채라도 하려는 듯 박자를 맞추었으나 그것마저 박자와는 어긋나 있었다. 젠킨스 양이 그렇게까지 해준 것은 참으로 친절한 일이었다. 조금 전 셰틀랜드 양모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제시 브라운 양이 무심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어머니 쪽 외삼촌이 에든버러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고 털어놓았을 때 젠킨스 양이 얼마나 곤혹스러워 했는지를 나는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고백을 덮어버리려는 듯 일부러 심한 기침을 터뜨렸는데 하필이면 명예로운 제이미슨 부인이 바로 그 근처 카드 탁자에 앉아 있었으니 만일 자신이 상인의 조카와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제시 브라운 양은 다음 날 아침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듯이 눈치가 전혀 없어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놓고는 폴 양에게 꼭 필요한 그 셰틀랜드 약모를 우리 외삼촌을 통해서라면 에든버러에서 가장 좋은 물건으로 구해드릴 수 있어요 하고 거듭 장담하기까지 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입맛에서도 귀에서도 지워버리기 위해 젠킨스 양은 음악을 제안했던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녀가 그 노래의 박자를 맞추어 준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9시 15분 전이 되자 정확하게도 과자와 포도주를 담은 쟁반이 다시 들어왔고 사람들은 카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패를 비교하며 한 판 한 판을 되짚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브라운 대위가 문학 이야기를 꺼냈다. 픽윅 페이머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 책은 그때 막 연재 중이었다. 아주 걸작입니다. 젠킨스 양은 이미 세상을 떠난 크랜포드 교구 목사의 딸이었고 필사된 설교 원고를 제법 많이 물려받았으며 신학 서적도 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문학적인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고 책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했다. 네,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읽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던가요? 브란든 대위가 곧장 물었다.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니 젠킨스 양으로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책이 결코 존슨 박사의 견줄만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작가가 아직 젊을 수도 있겠죠. 꾸준히 써나간다면, 위대한 박사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장차 어떻게 될지는 누가 알겠어요. 이 말은 브라운 대위가 차분히 넘기기에는 지나친 것이었다. 젠킨스 양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입술 끝에 반박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건 전혀 다른 종류의 글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녀가 되받았다. 그래서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브라운 대위님. 그럼 이번 달 연재분에서 한 장면만 읽어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가 간청하듯 말했다. 오늘 아침에 막 받아서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그녀는 체념한 듯한 기색으로 몸을 고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샘 웰러가 베스에서 벌인 스워리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몇몇은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집에 머무는 처지였기에 감히 웃지 못했다. 젠킨스 양은 내내 엄숙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낭독이 끝나자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점잖게 말했다. 서재에서 라셀라스를 좀 가져다 주렴. 내가 책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브라운 대위를 향해 말했다. 이제 제가 한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이 좋아하시는 보즈 씨와 존슨 박사 가운데 누가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높은 음조의 장중한 목소리로 라슬라스와 이물락의 대화를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저는 소설가로서 존슨 박사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브라운 대위는 입술을 꾹 다물고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젠킨스 양은 여기서 한두 번 더 결정타를 더할 생각인 듯 했다. 이렇게 쪼개어 연재하는 방식은 천박할 뿐 아니라 문학의 품위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램블러는 어떤 식으로 출판되었습니까? 브라운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는데 젠킨스 양의 귀에는 아마 닿지 않았을 것이다. 존슨 박사의 문체는 글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권해주셨고, 그래서 제 문체도 글을 본받아 이루어진 것이죠. 당신이 좋아하시는 그 작가에게도 권하고 싶군요. 그 사람이 그런 장황한 문체로 바꾸게 된다면 전 몹시 유감일 것 같습니다. 브라운 대위가 말했다. 이 말은 젠킨스 양에게 대위가 짐작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모욕이 되었다. 편지 쓰기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자부하던 그녀의 장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편지 한 통을 쓰기 전에 몇 번이고 슬레이트에 초안을 적고 고치던 모습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 그리고는 우편 마감 직전에 그 짧은 반 시간을 붙잡아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전하곤 했는데 그 모든 글에서 그녀가 본보기로 삼은 이가 바로 존슨 박사였다. 그녀는 몸을 고추 세우고 위험을 가다듬은 채 대위의 마지막 말에 단 한마디로 응수했다. 한 음절 한 음절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저는 보즈 씨보다 존슨 박사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사실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브라운 대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젠장할 존슨 박사 하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곧 뉘우쳤던 것이 틀림없다. 이내 젠킨스 양의 안락 의자 곁으로 다가가 좀 더 기분 좋은 화제로 대화를 돌려보려 애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내가 앞서 말한 제시 양의 보조개에 관한 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장 대위 크랜포드에서 한 달만 살아도 그곳 사람들 저마다의 하루하루 습관을 모른 채 지내기란 불가능했다. 내가 머무는 동안이 끝나기도 훨씬 전에 나는 브라운 가족 3사람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가난에 관해서는 새로이 알아낼 것도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말해왔기 때문이다. 검소하게 살아야 할 형편이라는 사실 또한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 뒤로 우리가 새삼 알게 된 것은 오직 대위의 한없이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었다. 어떤 작은 일화들은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고 숙녀들 대부분이 한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도 없었으므로 대화거리는 늘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미끄러운 일요일 아침 대위가 한 가난한 노파의 점심거리를 대신 들어준 일을 두고 오래 이야기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빵집에서 음식을 받아 돌아오던 그 노파를 마주쳤는데 발걸음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는 늘 그러하듯 점잖고도 단정한 태도로 그녀의 짐을 덜어들고는 길을 따라 나란히 걸으며 구운 양고기와 감자를 무사히 집까지 옮겨주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몹시 별난 일로 여겼고 월요일 아침쯤에는 대위가 크랜포드식 예의범절에 맞춰 이 일을 해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여러 집을 돌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가 부끄러워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는 그를 향한 다정한 연민에서 그래도 일요일 아침에 그 일은 참으로 마음이 고운 행동이었지 하고 말하기 시작했고 다음에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괜찮다고 위로해 주기로까지 뜻을 모았다. 그러나 막상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의 기색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여느 때와 다름없이 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늘 그렇듯 단정히 말아올린 가발을 얹고서 나타났다. 우리는 결국 그가 그 일요일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폴 양과 제시 브라운 양은 셰틀랜드 양모와 새로운 뜨개 방식 이야기를 계기로 어느 정도 가까워졌고 그 덕분에 내가 폴 양을 찾아가게 되면서 젠킨스 양 댁에 머물 때보다 브라운 가족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젠킨스 양은 브라운 대위가 존슨 박사를 두고 가볍고 즐거운 소설 같음으로 깎아내렸다고. 그녀는 그렇게 여겼는데 그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 무렵 브라운 양이 오래 끌고 있는 불치의 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병에서 비롯된 통증이 내가 처음에는 그저 심술궂은 성미라고만 여겼던 그녀 얼굴에 불안한 기색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때때로 신경이 몹시 예민해져 참기 어려울 때면 실제로도 날카롭게 굴곤 했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늘 쓰라릴 만큼 스스로를 나무라는 말들이 뒤따랐다. 브라운 양은 단지 성급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을 탓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병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이 궁핍을 견뎌야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작은 편의들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절약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스스로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희생하여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했고 그런 본래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그녀의 성미를 더 쓰게 만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제시 양과 대위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 다정함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집안에서의 제시 양을 보고 나서야 그녀의 약간 음을 벗어난 노래나 다소 어린아이 같은 옷차림을 기꺼이 눈감아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위가 쓰고 다니던 검은 브루투스식 가발과 덧댄 듯한 외투. 안타깝게도 자주 해진 상태였지만 그것들이 젊은 시절 군인으로서의 단정함이 남아있는 흔적임을 그 자신은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군대 생활에서 얻은 온갖 요령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말하길 자신의 구두를 자기 마음에 들게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 했지만 사실 그는 하녀의 작은 수고를 덜어주는 일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마도 딸의 병환 때문에 그 집안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억에 남을 만한 논쟁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운 대위는 젠킨스 양과 화해를 시도했다. 그녀가 쇠로 된 난로삽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몹시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손수 나무로 만든 삽을 선물로 가져온 것이다. 젠킨스 양은 그 선물을 차갑도록 단정한 감사로 받아들이고 격식을 차려 고마움을 표했다. 그가 돌아가자 그녀는 그것을 잡동사니를 두는 방에 치워두라고 내게 일렀다. 아마도 보즈 씨를 존슨 박사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면 쇠삼만큼이나 거슬리지 않을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으리라. 내가 크램포드를 떠나 드럼블로 간 것은 바로 그런 무렵이었다. 그러나 나는 몇몇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사랑스러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짐없이 전해들을 수 있었다. 폴 양은 한때 뜨개질에 쏟았던 열정을 이제는 코바늘 뜨기에 바치고 있었는데 그녀의 편지는 마치 옛 노래에 플린트 가게의 흰 털실을 잊지 마세요 라는 후렴처럼 소식 한 줄 전할 때마다 끝에 새로운 부탁이 덧붙여 있었다. 내가 대신 사오거나 구해주어야 할 코바늘 재료들에 대한 지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마틸다 젠킨스 양. 젠킨스 양이 곁에 없을 때에는 매티라고 불려도 개의치 않던 그녀는 다정하고도 두서없는 편지를 보내오곤 했는데 가끔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고는 데버라 언니가 다르게 생각하니 이 말은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덧붙이는 글에서 방금 위에 글을 쓰고 나서 데버라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아마도 앞서 말한 의견을
모조리 거두어들이는 내용이 뒤따르곤 했다. 그리고 젠킨스 양, 정확히는 데버라. 그녀가 매티 양에게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던 이름이었다. 한 번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발음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그녀가 그 이름의 예언자를 성품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대의 풍습과 옷차림의 차이를 감안해야겠지만 여러모로 그녀는 그 엄정한 여예언자와 닮은 데가 있었다. 젠킨스 양은 크라바트를 메고 기수 모자처럼 생긴 작은 보닛을 썼으며 전체적으로 의지가 강한 여성의 인상을 풍겼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현대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니었다. 동등하다니. 그녀는 여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녀의 편지로 돌아가 보자. 그 안의 모든 것은 그녀 자신처럼 장중하고 당당했다. 나는 지금 그 편지들을 다시 펼쳐보고 있다. 아, 사랑하는 젠킨스 양, 나는 그녀를 얼마나 존경했던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옮겨보려 한다. 특히 우리 친구 브라운 대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명예로운 제이미슨 부인이 방금 전 이곳을 떠났단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분은 어제 돌아가신 남편의 옛 친구이신 모블러버 경께서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내게 전해주셨지. 그분이 어찌하여 우리 작은 마을까지 발걸음을 하셨는지 너로서는 쉽게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야. 그건 바로 브라운 대위를 만나기 위해서였단다. 들으니 두 분은 깃발이 펄럭이던 전쟁터에서 알게 된 사이라 하고 어느 큰 위험이 그분의 머리 위로 닥쳐왔을 때 잘못 이름 붙여진 희망봉 근처에서 브라운 대위가 그분을 구해낸 적이 있다고 하더구나. 우리의 친구 제이미슨 부인이 얼마나 순진한 호기심조차 부족한 분인지는 너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니 내가 그 위험의 정확한 내막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브라운 대위가 그리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 어떻게 이토록 높은 분을 맞이했는지 몹시 궁금했단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분은 엔젤 호텔에서 묵으셨고 편히 쉬셨기를 바랄 뿐이지만 이틀 동안 크랜포드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브라운 씨 댁에서 식사를 함께 하셨다고 한다. 우리 동네의 친절한 정육점 주인 존슨 부인의 말에 따르면 제시 양이 양다리 한 점을 사갔다고는 하지만 그 밖에는 이처럼 귀한 손님을 맞이할 만한 특별한 준비는 전혀 들리지 않는구나. 아마도 그들은 이성의 향연과 영혼의 흐름으로 손님을 대접했을지도 모르겠지. 그리고 브라운 대위가 순수한 영문학의 맑은 샘을 맛보는 데에는 다소 취향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세련되고 품위 있는 영국 귀족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취향이 한층 나아질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도 축하할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속의 허물을 조금도 지니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 폴 양과 매티 양은 같은 우편으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모블러버 경의 방문 같은 소식이 크랜포드에 편지 쓰는 이들에게 그냥 지나갈 리는 없었으니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한껏 부풀려 전하고 있었다. 매티 양은 언니와 같은 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을 공손히 사과했는데 크랜포드가 입은 그 영예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언니가 자신보다 훨씬 더 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철자가 조금 서툴기는 했어도 매티 양의 편지가 오히려 그 방문 이후
마을이 얼마나 술렁였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엔젤 호텔 사람들과 브라운 가족, 제이미슨 부인, 그리고 더러운 굴렁쇠를 굴리다 귀족의 다리에 들이받아 호통을 들었다는 한 소년을 제외하고는 그분과 말을 나눈 사람을 나는 좀처럼 찾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음으로 크랜포드를 찾은 것은 여름이었다. 그 사이에는 출생도 죽음도 결혼도 하나 없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거의 변함없이 잘 간수된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장 큰 사건이라면 젠킨스 양이 응접실에 새 카펫을 들여놓았다는 일이었다. 그 카펫 위에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가리느라 매티 양과 내가 얼마나 분주했는지. 오후가 되면 블라인드도 없는 창을 통해 햇빛이 그대로 내려앉아 카펫 위를 가로질렀다. 우리는 그 자리에 신문지를 펼쳐 덮어두고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며 앉았지만 어느새 15분쯤 지나고 나면 햇살이 옮겨가 다른 곳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신문지를 옮겨 덮느라 분주히 움직여야 했다. 또 한 번은 젠킨스 양이 모임을 열기 전날 아침 내내 우리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신문지를 자르고 이어붙여 손님들이 앉을 의자마다 이르는 작은 길을 만드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 손님들의 신발이 카펫의 깨끗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런던에서도 손님마다 이렇게 종이 길을 깔아드리던가. 브라운 대위와 젠킨스 양은 그다지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못했다. 내가 처음 보았던 그 문학 논쟁은 조금만 건드려도 욱신거리는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그들이 의견이 갈린 것은 그 한 번뿐이었지만 그곳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젠킨스 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위를 향해 말을 던지곤 했고 대위는 직접 대꾸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곤 했다. 그 행동이야말로 존슨 박사를 깎아내리는 것이라 여겨져 젠킨스 양의 심기를 더욱 거슬리게 했다. 대위는 보즈 씨의 글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소 드러내 보이기도 했는데 거리를 걸으면서도 책에 몰두한 나머지 젠킨스 양과 거의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실제로는 서로를 놀라게 한 것뿐이었지만 젠킨스 양은 내게 털어놓기를 차라리 더 품격 있는 글을 읽고 있다가 부딪혔다면 그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가엾고도 용감한 대위였다. 그는 전보다 더 늙고 지쳐 보였으며 옷도 몹시 헤어져 있었다. 그러나 땅에 병세를 묻지 않는 한 여전히 밝고 쾌활해 보였다. 딸애는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괴로워질 겁니다. 우린 할 수 있는 한 고통을 덜어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겠죠. 그는 이 마지막 말을 하며 모자를 벗었다. 매티 양의 말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지방에서 명성이 높은 의사를 불러들였고 그가 내린 처방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모두 따르고 있었다. 매티 양은 그들이 환자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으리라 짐작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리고 제시 양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천사 같아. 매티 양은 감정이 북받친 듯 말했다. 언니가 그렇게 신경질을 부려도 다 받아주고 밤새 곁을 지키면서 절반은 꾸중을 듣고 나서도 아침이면 환한 얼굴로 대위를 맞이하거든.
정말 눈부실 만큼 그래. 마치 밤새 여왕의 침대에서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단정하고도 환한 얼굴로 말이야. 내가 본 것처럼 그 아이를 알게 되면 그 작은 곱슬머리나 분홍 리본을 보고도 더는 웃을 수 없을 거야. 나는 그저 깊이 부끄러워질 뿐이었고 다음에 제시 양을 만났을 때에는 2배로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한층 수척해져 있었고 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입술이 가늘게 떨려 몹시 약해 보였다. 그러나 곧 얼굴을 밝히고 눈에 맺힌 눈물을 애써 밀어넣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크랜포드만큼 정이 깊은 마을도 드물 거예요. 누군가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만들면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몫이 작은 그릇에 담겨 우리 언니에게로 와요. 가난한 이들조차 가장 먼저 난 채소를 우리 집 문 앞에 놓고 가고요. 다들 쑥스러운 듯 퉁명스럽게 말하지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전 늘 가슴이 저려요.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잠시 후 스스로를 다잡고는 언제나처럼 밝은 제시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리를 떠났다. 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면 저 모블러버 경이라는 분이 뭔가 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글쎄, 보렴. 브라운 대위는 특별한 까닭이 있지 않는 한 스스로 가난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이란다. 그날도 그분 곁을 걸으면서 마치 왕자처럼 밝고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지. 식사에 대해서도 괜히 사과하며 소란을 피우는 일도 없었고 마침 브라운 양의 상태도 그날은 조금 나았고 집안 분위기도 모두 환했으니 아마 그분으로서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숨어 있는지 짐작조차 못하셨을 거야. 겨울에는 사냥감을 종종 보내주시긴 했지만 지금은 외국에 나가 계시고. 나는 크랜포드에서 작은 기회나 자투리 같은 것들을 얼마나 알뜰히 살려 쓰는지를 자주 보곤 했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따모은 장미 꽃잎으로 정원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 포프리를 만들고 작은 다발의 라벤더를 어느 집 서랍에 향기로 채워 넣거나 병상에 누운 이의 방에서 태우도록 보내기도 했다. 다른 곳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이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일들까지도 크랜포드에서는 하나하나 정성껏 이루어졌다. 젠킨스 양은 브라운 양의 방에 두고 향기를 내게 하려고 사과 하나에 정향을 촘촘히 박아놓고 있었다. 그리고 정향을 하나씩 꽂을 때마다 존슨 박사를 흉내낸 장중한 문장을 한마디씩 덧붙이곤 했다. 사실 그녀는 브라운 가족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존슨을 끌어들여 말했는데 그 무렵에는 그들이 그녀의 생각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길고 묵직하게 굴러가는 문장을 여러 번 듣게 되었다. 어느 날 브라운 대위가 찾아와 젠킨스 양이 베풀어준 여러 자잘한 친절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때까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노인이 된 듯 보였다. 깊고 낮던 목소리에는 떨림이 배어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딸의 상태에 대해 밝은 어조로 말하지 못했고, 아니, 그럴 수 없었고, 다만 남자답고도 경건하게 체념한 말투로 짧게 몇 마디를 건넸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는 이 말을 2번이나 되풀이했고
두 번째 말을 마치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모두와 악수를 나눈 뒤 방을 나가버렸다. 그날 오후 우리는 거리 곳곳에 작은 무리들이 서서 놀란 얼굴로 어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젠킨스 양은 한동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궁금해하다가 마침내 체면을 조금 내려놓고 하녀 제니를 내보내 알아보게 했다. 제니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다. 아가씨, 젠킨스 아가씨, 브라운 데이님이 그 끔찍하고 잔인한 철도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 역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 가엾은 대위의 친절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어디서 말이냐. 세상에 제니, 울지만 말고 어서 말해봐. 매티 양은 곧장 거리로 뛰어나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던 남자를 붙잡았다. 어서 들어와 봐요. 우리 언니한테 가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우리 언니 젠킨스 양이에요. 교구 목사님 딸이요. 아니, 이런, 아니라고 말해줘요. 매티 양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잔뜩 겁에 질린 마부를 응접실로 이끌어들였다. 그는 젖은 장화를 신은 채 새 카페 뒤에 서 있었지만 그 사실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말입니다, 아가씨.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가 기억에 몸서리치며 말했다. 대위님께서 새로 나온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막 도착한 열차를 기다리시면서요. 근데 어떤 어린 계집아이가 엄마한테 가겠다고 언니 손을 뿌리치고 선로를 향해 뒤뚱뒤뚱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차 오는 소리에 대위님이 번쩍 고개를 드시더니 아이를 보시고는 곧장 선로로 뛰어들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발이 미끄러지셨고 기차가 순식간에 덮쳐버렸습니다. 하느님, 아가씨, 정말입니다. 지금 그 따님들께도 알리러 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무사합니다. 어깨를 좀 부딪히긴 했지만 엄마 쪽으로 던져주셨거든요. 대위님도 그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 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거칠고 큰 체구의 마부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돌아섰고 눈물을 감추려 했다. 나는 젠킨스 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해져 있었고 나에게 창문을 열라는 손짓을 보냈다. 마틸다, 내 보닛을 가져다 다오. 그 아이들에게 가야겠다. 내가 대위님을 업신여겨 말한 적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젠킨스 양은 외출 채비를 하며 매티 양에게 그 남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내어주라고 일렀다. 그녀가 나간 뒤 매티 양과 나는 난로가에 바짝 붙어 앉아 낮고 두려움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내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젠킨스 양이 돌아왔을 때는 몹시 침묵에 잠겨 있었고 우리는 감히 많은 것을 묻지 못했다. 그녀는 제시 양이 기절했으며 자신과 폴 양이 애써 정신을 차리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시 양은 정신을 되찾자마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언니 곁에 남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했다. 호긴스 씨 말로는 언니는 며칠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 이 충격만은 겪지 않게 해야 해요. 제시 양은 감정을 억누르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니, 얘야? 젠킨스 양이 물었다. 네가 견뎌내지 못하면 언니가 네 눈물을 보고 말 텐데.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저 무너지지 않을게요. 소식이 들어왔을 때 언니는 자고 있었고 아직도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언니는 아버지의 죽음도 그리고 앞으로 제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할 거예요. 절 너무 아끼는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부드럽고 진실한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폴 양은 나중에 브라운 양이 동생에게 얼마나 냉정하게 대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 모습을 차마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모든 일은 제시 양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브라운 양에게는 아버지가 철도 일로 잠시 길을 떠났다고 전하기로 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해냈지만 젠킨스 양 자신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폴 양은 제시 양 곁에 남기로 했고 제이미슨 부인은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왔다. 그날 밤 우리가 들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고 참으로 슬픈 밤이었다. 다음 날 젠킨슨 양이 구독하던 지방 신문에는 그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실렸다. 그녀는 눈이 좋지 않다며 나에게 읽어달라고 했다. 내가 용감한 신사께서는 막 받아보신 픽윅을 깊이 읽고 계셨다는 대목에 이르자 젠킨스 양은 길고도 엄숙하게 고개를 저은 뒤 한숨처럼 이렇게 말했다. 가엾고도 사랑스러운 어리석은 분이여. 시신은 역에서 교구 교회로 옮겨져 그곳에 묻히기로 되어 있었다. 제시 양은 끝까지 장례 행렬을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었고 어떤 설득도 그 결심을 꺾지 못했다. 자신을 억누르는 힘이 오히려 고집처럼 굳어 있었고 폴 양의 간청과 젠킨스 양의 충고를 모두 물리쳤다. 마침내 젠킨스 양이 그 문제를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난 그것이 제시 양을 향한 깊은 불쾌감의 징조가 아닐까 두려웠다. 그러나 젠킨스 양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널 혼자 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예의에도 인간된 도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니 내가 함께 가겠다. 제시 양은 그런 결정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설령 고집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이미 장례식에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세울 때 다 써버린 뒤였다. 가엾은 사람. 틀림없이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무덤 곁에서 혼자 울고 싶었을 것이다. 그 누구의 위로나 시선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저 잠깐 단 한 번쯤은 마음껏 무너져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젠킨스 양은 검은 크레이프 천을 한마 사오게 하더니 전에 말한 그 작은 검은 실크 보닛을 손수 손질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고 머리에 얹은 뒤 우리를 돌아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찬탄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다만 승인을 바라는 눈빛이었다. 나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런 때일수록 불쑥 떠오르는 엉뚱한 생각 하나가 그 보닛을 보자마자 내 머릿속을 스쳤다. 그것이 마치 투구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렇게 반은 투구이고 반은 기수 모자 같은 그 묘한 보닛을 쓰고 젠킨스 양은 브라운 대위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내가 보기로는 제시 양이 마음껏 울음을 터뜨릴 수 있도록 부드럽고도 절제된 단단함으로 곁을 지켜주었다. 그동안 폴 양과 매티 양, 그리고 나는 브라운 양 곁을 지켰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신경질적이고 끝없는 불평을 달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기운이 빠질 정도였으니 제시 양은 오죽했을까? 그런데도 그녀는 돌아왔을 때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사람처럼 거의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상복을 벗고 들어와 창백하면서도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 길고 조용한 손길로 하나하나 감사를 전했다. 심지어 미소까지 지을 수 있었다. 희미하고도 겨울빛 같은 그러나 다정한 미소였다. 마치 스스로를 다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가 차라리 크게 울음을 터뜨렸을 때보다 더 우리의 눈에는 갑작스레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내내 폴양이 곁에 남아 간호를 맡기로 하고 매티 양과 나는 아침이 되면 다시 와서 자리를 바꿔 제시 양이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젠킨스 양이 그 투구 같은 보닛을 쓴 채 식탁에 나타나더니 매티 양에게 집에 남아있으라고 일렀다. 자신이 직접 가서 간호를 돕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절한 흥분 상태에 있는 듯 보였고 서서 아침을 먹으며 집안 사람들을 이리저리 다그치는 것으로 그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간호도 어떤 단호하고 능력 있는 숙녀라 해도 브라운 양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우리 모두보다 더 강한 무엇이 이미 와 있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엄숙하고 두려운 무력감 속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브라운 양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늘 따라붙던 그 불평 섞인 음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제시 양이 말해주기를 그 목소리와 얼굴은 오히려 옛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린 나이에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그 시절의 모습과 꼭 같았다고 했다. 그녀는 동생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마 우리의 존재까지는 의식하지 못한 듯 했다. 우리는 커튼 뒤쪽에 조금 물러서 있었고 제시 양은 언니의 얼굴 가까이 무릎을 꿇고 앉아 마지막으로 흘러나오는 조용하고도 엄숙한 속삭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제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만 생각해 왔어. 용서해 주시길. 쉿, 사랑하는 언니, 그만해. 제시 양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젠 원망하지 않을게. 하느님께서 인내할 힘만 주신다면. 하지만 제시, 내가 얼마나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는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는지 꼭 전해주겠니? 이제는 아버지께서도 알 수 없겠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삶은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게 너무도 적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시 양의 얼굴에 빛이 스쳤다.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되신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까, 언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겠어? 아버지의 근심도 슬픔도.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가라앉았다. 언니, 아버지는 이미 먼저 가셨어. 지친 사람들이 쉬는 그곳으로. 이제는 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고 계실 거야. 브라운 양의 머리 위로 괴로움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떤 낯선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내 우리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입술의 움직임으로 그 말을 알아차렸다. 아버지, 어머니, 해리, 아치. 그러다 마치 새로운 생각이 어둡게 가라앉은 마음 위에 엷은 그림자를 들이우듯. 하지만 넌 혼자 남겠구나, 제시. 그 침묵 속에서 이미 그 생각을 해왔던 듯 제시 양의 뺨에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두 손을 꼭 맞잡아 들어 올리고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설령 그분이 나를 쓰러뜨리신다 해도 난 그분을 믿겠어. 잠시 뒤 브라운 양은 고요히 누운 채 더는 괴로워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장례를 치른 뒤 젠킨스 양은 제시 양이 다시 그 쓸쓸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사실 제시 양의 말로는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아 곧 내놓아야 할 처지였다. 그녀에게는 연간 겨우 20파운드 남짓의 수입과 가구를 처분했을 때 나올 돈의 이자가 있을 뿐이었으니 그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전 바느질을 단정하게 할 수 있어요. 제시 양이 말했다. 간호도 좋아하고요. 집안일도 맡겨주신다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서툴더라도 참아주신다면요. 젠킨스 양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어떤 사람들은 대위의 딸이라는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섬세하게 끓인 에로루트 한 그릇을 들고 올라와 제시 양이 마지막 한 숟갈까지 다 먹을 때까지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야 자리를 떴다. 제시 양은 다시금 떠오른 계획들을 내게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지난날의 이야기로 옮겨갔고 그 이야기에 내가 깊이 빠져든 나머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다시 들어온 젠킨스 양이 보고야 말았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정신을 차렸다. 나는 그녀가 화를 낼까 걱정했다. 그녀는 울음이 소화를 방해한다고 늘 말했고 제시 양이 기운을 차리기를 바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어딘지 이상하게 들뜬 기색으로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 주위를 서성거렸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아주 놀라서, 아니, 놀란 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제시 양. 난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인데,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 한 분 오셨어. 네가 예전에 알던 분이야. 제시 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물들었고 젠킨스 양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어떤 신사인데 널 만나도 되는지 묻고 있네. 그분이 설마... 제시 양이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지만 더는 잊지 못했다. 그분 명함이야. 젠킨스 양이 건네주었다. 제시 양이 고개를 숙여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이 젠킨스 양은 나를 향해 눈짓을 하고 이상한 표정을 연달아 지으며 긴 문장을 입으로만 만들어 보였지만 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올라오시라고 해도 되겠어? 젠킨스 양이 마침내 물었다. 아, 네, 물론이죠. 제시 양이 대답했다. 이 집은 젠킨스 양의 집이니 누구든 원하시는 대로 맞이하셔도 된다는 듯이. 그녀는 매티 양의 뜨개질을 집어들고는 몹시 바쁜 척하기 시작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젠킨스 양은 종을 울려 하녀를 부르고 고든 소령을 위층으로 모셔오라고 일렀다. 잠시 뒤 40은 훌쩍 넘었을 듯한 키가 크고 당당하며 시원한 인상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제시 양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눈을 들지 않아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젠킨스 양은 나에게 저장실에 가서 과일 절인 병을 묶는 일을 좀 도와주겠냐고 물었다. 제시 양이 내 치맛자락을 살짝 붙잡고 애원하듯 나를 올려다보았지만 나는 젠킨스 양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저장실로 가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젠킨스 양은 방금 고든 소령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브라운 데이와 같은 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고 그 무렵 18살이던 제시 양, 싱그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던 시절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인연은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자라났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기까지는 몇 해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삼촌의 유언으로 스코틀랜드에 제법 괜찮은 영지를 물려받게 되었을 때 그는 청혼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다만 그 거절은 몹시 동요하고 괴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기에 그녀의 마음이 결코 무심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장애가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그때부터 분명히 드리워지고 있던 언니를 덮칠 치명적인 병이었다. 제시 양은 의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 불쌍한 언니를 간호하고
언니가 병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를 위로하고 지탱해 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모든 일이 끝난 뒤에라도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약속을 그녀가 끝내 하지 않자 그는 화를 내고 완전히 관계를 끊은 채 해외로 떠나버렸다. 그녀를 냉정한 사람이라 여기며 잊어버리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그는 동방을 여행하고 있었고 귀국길에 로마에 머무르던 중 갈리냐니 신문에서 브라운 대위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 마침 아침 내내 외출했다가 막 돌아온 매티 양이 당혹과 분개가 뒤섞인 얼굴로 방 안에 뛰어들었다. 어머 세상에 하고 그녀는 외쳤다. 데버라 언니, 응접실에 어떤 신사가 앉아 있는데 제시 양의 허리를 두르고 있어. 매티 양의 눈은 놀람으로 크게 떠져 있었다. 젠킨스 양은 곧장 매티 양의 말을 잘라버렸다. 그 팔은 있을 대로 가서 있는 거야. 넌 가보렴 마틸다.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껏 여성다운 단정함에 분복이 갔던 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것은 가엾은 매티 양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거기에 한 번 더 상처를 입은 듯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가버렸다. 내가 가엾은 젠킨스 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였다. 제시 양, 아니 고든 부인은 크랜포드 사람들과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고 젠킨스 양과 매티 양 그리고 폴 양도 모두 그녀를 찾아갔다가 돌아와서는 그녀의 집이며 남편이며 옷차림이며 그 모습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들을 늘어놓곤 했다. 행복 덕분인지 젊은 시절의 생기가 얼마간 되살아난 듯 했고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한두 살 더 어렸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고든 부인이 된 뒤에는 그 보족에도 더는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젠킨스 양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늙고 쇠약해져 있었고 그 강인한 정신도 예전만 못했다. 어린 플로라 고든이 젠킨스 자매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 소파에 누워있는 젠킨스 양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플로라는 내가 들어오자 램블러를 덮었다. 젠킨스 양이 말했다. 이렇게 변한 내 모습이 보이겠지 얘야. 이젠 예전처럼 잘 보이지가 않아. 플로라가 이렇게 읽어주지 않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램블러를 읽어본 적 있니? 참으로 훌륭한 책이야. 정말 훌륭하지. 플로라에게도 이보다 더 유익한 읽을 거리는 없단다. 물론 그 아이가 단어 절반쯤은 더듬지 않고 읽을 수 있고 뜻의 3분의 1쯤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 괴상한 이름의 책보다야 훨씬 낫지. 가엾은 브라운 대위가 읽다가 죽은 바로 그 책 말이야. 보즈 씨의 책. 알겠지? 올드 포즈였나? 내가 젊었을 적에는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난 올드 포즈에서 루시 역을 맡기도 했단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두서없이 말을 이어갔고 그 사이 플로라는 매티 양이 탁자 위에 두고 간 크리스마스 캐럴을 꽤 오랫동안 읽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크랜포드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읽다가 살짝 전원일기 같은 분위기도 떠오르더라고요. 영국판 전원일기라고 해도 될까요?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지내고 그러면서 체면과 자존심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요. 괜히 안 그런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참 따뜻한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놓고 돕는 건 오히려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라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좋은 음식을 만들면 가장 좋은 몫을 조용히 그릇에 담아 아픈 이웃에게 보내고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도 처음 난 채소를 슬쩍 그 집 문 앞에 두고 가곤 하죠. 전 그런 장면들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누군가를 살피고 아끼는 마음은 결국 다 전해진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깐깐한 젠킨스 양도 그렇죠. 사소한 문학 취향 차이로 브라운 데이와 그렇게 나를 세웠지만 정작 그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보다 깊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딸들을 걱정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진심을 다해 그 딸을 챙기려 하죠. 어쩌면 이 크랜포드가 지금까지도 오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서툴고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지만 결국 서로를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크랜포드 사람들의 소란스럽고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